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을 정말 사랑하는 30대 새댁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난 뒤 꿈꾸고 있었던 생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도 있으셨을 테고, 혹은 결혼을 한 다음에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어떻게 살아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것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저와 제 동생을 낳으셨을지 그런 포부와 희망이 마음으로 다가와서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오로지 가족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꿈이자 희망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가 막힌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고향이 통영입니다. 통영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푸르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지는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배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게 살림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통영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요즘은 그런 산부인과들이 잘 없더라고요. 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워낙 사람들이 큰 병원만 찾아다니니까 그런 거겠죠? 저는 분만실이 아주 작게 있는 산부인과에서 우렁찬 울음소리를 뽐내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병원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대요. 어릴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전부 저에게 성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는 목청이 좋았습니다. 그 말이 나쁘게 들리진 않았었어요. 동네에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사였거든요. 아이고, 형, 니는 언제까지 저렇게 머스마처럼 뛰어댕기려고 그래? 쟤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를 동네 사람들 죄다 깨우더니 커서도 저러면 어떡하냐? 아직 어린앤데 뭐 어디야? 저 때는 다 저렇게 뛰어놀아야 건강해지는 거지. 아이고, 시커멓게 탄 거 봐라. 지집애도 아니고 머스마라고 해도 믿겠다. 다른 애들은 인형놀이 할 때 주구 장창 줄넘기 하더니 다리에 알도 불끈불끈 하네. 아이고, 애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랴? 지네 부모가 바쁜데 그럼 뭘 하고 놀겠어? 집에서 인형놀이를 해도 같이 놀이할 친구가 있어야 하지. 도이째는 아직 어려가지고 못 따라댕기나? 나중에 둘째만 커봐라. 둘이 소꿉장난한다고 집 밖으로 안 나오제. 동네 아주머니들께서는 저를 보면서 저 머스마 언제 철들고 하셨대요. 저는 머리에 예쁜 리본을 달고 나가도 머스마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도 통영의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뛰어놀아서 시커멓게 탔었거든요. 저희 아버지처럼요. 하루 종일 배에서 뱃일을 하시는 아버지셨기 때문에 시커멓게 그을린 피부를 하고 계셨었어요. 엄마는 아버지께 매일 아침 선크림을 발라드리면서 햇볕 좀 작작 보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사람 좋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이가 좋았어요. 저 또한 부모님께 귀찮게 구는 아이가 아니었고, 저보다 어린 제 여동생 또한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죠. 원래 자매들은 허벌나게 싸운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제 동생은 순딩이라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오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동훈아, 오늘은 언니랑 소꿉놀이 할까? 언니가 엄마일 테니까 동훈이가 따라하면 돼. 어때? 좋아. 언니랑 같이 노는 건 재밌어. 근데 언니, 나도 아빠 하고 싶은데 꼭 따라해야 돼? 동훈이 네가 아빠로 하면 우리 자식이 없잖아. 언니는 엄마에서 동훈이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저희 자매는 집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상을 차리고 모래를 갈아서 소금 후추를 만들어 뿌렸어요. 그러다가 물미역이라도 발견하면 재미있다고 낄낄거리면서 놀았습니다. 물론 집안에 어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같이 살고 계시던 친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만 두고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긴 했었죠. 친할머니께서는 저희 자매가 노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봐야 미취학 아동들인데 잔소리가 엄청나게 심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할머니의 잔소리가 익숙했지만 동은이는 그런 할머니의 눈치를 조금 보긴 했어요. 사실 저희 이름도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이 형은이인 것은 형으로 태어났어야 했다는 뜻이고 동생의 이름이 동은이인 것은 아우의 도리를 다 하라는 뜻에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원래는 남자아이로 태어날 거라 생각을 하셔서 형준이, 동준이로 형제 이름을 생각해 두셨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딸로 태어나면서 급하게 은희로 바꾼 것이었죠. 아이고 저것들이 또 나가서 소꿉놀이를 하고 앉아있네. 저 기집애들이 나중에 뭘 해먹고 살지 막막하다 막막해. 허구한 날 조개 껍데기만 쳐붙잡고 있으니 나중에 해녀가 되려고 그러냐잉? 할머니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건데 왜 그래? 그리고 해녀 할머니들 멋있잖아. 바닷속에 잠수해가지고 소라도 캐고 성게도 캐고. 아이고 아주 겁실한 소리 하고 앉아있다. 저런 거 캐러 들어갔다가 고막도 터지고 코피도 터지고 하는 게야. 그런 걸 모르고 무슨 멋있어 보인다고. 힝. 할머니 우리 노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우리 소꿉놀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집안에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떡하니 기둥이라도 하나 있어야 집안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법인데. 에휴, 어디 쓰잘데기 없는 기집년들만 둘이나 낳아서는 집안 식량 다 축내네 다 축내. 할머니께서는 매번 그렇게 저희 자매를 두고 쓸모없는 기집애들을 낳았다고 궁시렁거리셨어요. 그 말이 상처이진 않았냐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들이 아니라서 잘못된 건가 싶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성별이 여자라고 해서 큰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옛날 사람인 거라고 저희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서는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 저희 자매가 자존감이 많이 낮은 자매들이었다면 주눅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도 저희가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천하장사가 될 거라고 껄껄 웃으셨기 때문에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제 동생은 늘 제가 방패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자랐고요. 할머니가 가끔 배가 고파서 고기를 손으로 뜯어먹는 저희를 보면서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성질을 확 부리셨었죠. 아니 원시인도 아니고 기집애들이 예의 없이 손으로 고기를 쥐뜯고 앉아있네. 얌전하게 젓가락질해서 밥 안 처먹어잉? 아주 그냥 아들놈도 아니고 딸년들이 저러니까 꼴불견이네 꼴불견이야.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한 사람 좀 하고 그러세요. 아들들은 원시인처럼 자라도 된답니까? 요즘 시대랑 맞지도 않은 이야기는 그만 좀 하셔요. 아니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여전히 큰일은 남자가 하는 시대인데 말이야. 나는 아직도 아들 손주 하나 떡하니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얘 형은 애미야. 너 애 하나 더 못 놓냐? 애 셋을 어떻게 키워요. 이 사람도 나이 먹고 일하느라 바쁜데. 그리고요. 요즘은 다 아들만 낳아서 딸이 부족한 시대라고요. 아 제가 애국하는 거라니까요. 저희 할머니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기가 막혀 하시면서 큰 소리를 더 내지는 못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저희를 봐주러 들어온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기를 맞고 집도 재산도 날린 뒤에 저희 집에 얹혀 살고 계셨던 것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성심이 착하니 그런 할머니를 군소리 없이 받아주었지. 조금이라도 이득을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기분 나쁘니까 나가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통영에서 살고 자라면서 행복했지만 나름대로의 꿈을 품고 살았어요. 제 동생은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비롯해서 엄마 아버지의 머리 염색도 도맡아서 해주고 제 앞머리를 다듬어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었어요. 일찍부터 진로를 찾은 것처럼 미용에 관심이 많았었고 미용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도 이왕이면 서울 같은 곳에 가는 게 안 나냐? 이왕 미용하겠다고 큰 꿈을 품었으면 말이야.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굳이 큰 물에 가서 놀아야 할 필요가 있어 언니? 언니야 나는 통영이 좋아. 여기가 내가 사는 그릇 같아. 여기서 미용실 하나 딱 차려가지고 우리 가족 옆에서 살다가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됐지 뭐.
동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꿈은 어찌 보면 소박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꿈에 그리던 서울 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동생은 미용에 빠져서 열심히 멋을 부리면서 살 때 저는 멋이라는 것은 갖다 팔아치운 사람처럼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순 없었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라는 게 나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통영 안에서는 나름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정요권을 놓치지 않았었고 목표 또한 확실하게 서울로 잡아놓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 성적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저에게는 농어촌전형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서울권에 사는 친구들은 그 농어촌전형이 과한 특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수도권과의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농어촌전형은 특례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진지해졌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기깔나는 사교육은 받지 못했고 동네 학원 다니면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수능을 준비했고 드디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았을 때 하늘을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희 합격을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기뻐해 주셨죠. 제가 서울에 간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눈 깜빡이는 사이에 간도 떼간다더라 하면서 저에게 조심을 당부했지만 저는 서울이라는 곳에 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처음 서울이라는 동네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적응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빨라도 너무 빠르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통영바다 앞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다가 돌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그 시절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출근을 했고 공부를 했고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을 했어요. 밤이 늦은 시각까지 빌딩에 켜져 있는 불빛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과연 이 삶을 원해서 사는 걸까 하는 철학적인 의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영이라고 그동안 발전이라는 게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태어난 이후에 통영도 엄청난 발전을 했고 관광을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통영이라고 큰 빌딩 하나 없고 일을 하는 사무실 하나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서울이라는 그 웅장함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했죠. 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을 두고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말을 하는지 10분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짐을 싸들고 올라올 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하던 우리 할머니가 제 손에 엿 한 가락 쥐어주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멀미가 나면은 야금야금 혀에 굴려 녹여 먹도록 해. 아유, 나는 멀미에 엿가락만큼 좋은 것도 없더라. 그 뭐냐, 서울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깨비 같아서 눈알이고 간이고 다 뜯어간다고 하니까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아야 혀. 나중에 울고불고 통영 내려와도 네 일할 곳 없다. 알았냐? 할머니는 그냥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된다고 하면 될걸. 아이, 뭘 그렇게 무섭게 말을 하고 그래. 서울 사는 사람들이 다 도깨비면 이 나라가 도깨비 나라게. 우리도 도깨비지 뭐. 이거 말이 그렇다는 게지 어디서 말 됐고요. 이래서야 기집애들은 쫑알쫑알거려서 안 된다니께는. 어여 가. 이러다가 차 놓치겠어. 저는 그렇게 서울에 와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 인간들이 왜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간다는 건지 알았죠. 아니, 대학교 과제 때문에 조별 과제를 하는데 저만큼 성실하게 하는 인간이 없더라니까요. 다들 하나같이 인터넷에서 긁어온 자료를 자료랍시고 던져대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수준이었죠. 제가 만약 서울대를 갔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꺾이지 않고 저는 학점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고 졸업까지 마치고 난 뒤에 서울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취직을 했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 제일 서운해하셨죠. 저에게 통영에는 안 내려올 생각인 거냐고? 이러다가 서울에서 결혼하고 자리 잡겠다고 말을 하셨는데 전 좀 황당했어요. 제가 왜 길을 쓰고 서울에 왔겠어요. 서울에 정착을 하려고 그런 건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통영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모양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동생을 믿었어요. 통영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했었으니까요. 제 동생 동은이는 통영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취직을 해서 샴푸를 하는 법부터 보조일까지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미용사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동은이가 뿌듯했습니다. 제 동생은 낭만이 있는 아이였고 가진 것에 비해 큰 욕심을 내지 않는 아이였어요. 통영에서 미용을 하는 일이 재미있고 뿌듯하다고 했었거든요. 미용을 한 지도 시간이 지나가고 더 이상 스승에게 배울 것이 없다 생각했을 때 모아둔 돈에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 더 받아서 작은 미용실을 열었어요. 먹고 살 만큼 벌면서 부모님의 곁에 있고 싶다고 저에게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 또한 부모님 옆에서 살면 아무 걱정 없겠다 싶었지만 제가 성공을 하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 정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통영에는 다시는 못 갈 것 같았어요. 이미 서울의 문물을 너무 흡수했기 때문이었어요. 배달만 하더라도 아니 식재료 쇼핑만 하더라도 반나절이면 배송이 되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그런 혜택이 적었으니까요.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취업을 할 때까지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4년 내내 하면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취업 준비까지 지원을 받아야 하니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자격증도 따고 면접 준비를 하는 스터디까지 들어가서 준비를 했고 결국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이 26살에 회사에 첫 발걸음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요. 거기서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살에 이직을 해서 들어간 회사는 알아주는 중견기업이었어요. 정말 이직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그 회사면 전 국민이 알아주는 회사잖아. 아니, 어쩜 그렇게 큰 회사에 들어갔대. 축하한다. 사회생활을 잘 안 한 덕분이랄까? 그래도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중견기업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돼, 엄마. 그래도 그게 어디야.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장하다. 그동안 노력 많이 했잖니. 아이고, 주책맞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저희 가족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어요. 이직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2주 정도 비게 되어서 통영에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통영은 여전히 바다 냄새가 났고 저희 부모님도 제 동생도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제 인생은 평온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새 회사에 이직을 하고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같이 살던 우리 친할머니께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당연히 통영에서 치르게 되었고 저는 이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에게 부담이 갈까 싶어서 장례식장에는 오지 마시라고 전하고 장례를 치르러 통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예 무시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근조 화환과 부조를 보내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부터 장례가 시작이 되었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아주 의외의 인물이 장례식장에 떡하니 등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저보다 2년을 먼저 입사를 하셨고 이번에 과장 자리에 승진을 하게 된 팀 선배였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가 경기도도 아니고 통영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달려왔지. 그래도 우리 팀 직원인데 어떻게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어? 차가 막히는 바람에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저 일단 할머니께 인사부터 드리고 이야기하자. 과장님께서는 저희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지만 이 먼 거리를 한달음에 생각해서 달려와 주신 그 마음에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어요? 서울에서 6시간은 걸리는 통영까지 퇴근 후에 오시다니요. 직장인에게 금요일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주말이 코앞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부분일 텐데 그 꿀 같은 휴식을 포기하고 제가 있는 통영까지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오셨다는 게 엄청 벅찬 감동이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회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제 동생도 언니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니면 이 거리를 야밤에 달려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물론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훨씬 더 빠르게 온다고는 하지만 금요일 퇴근 시간에 출발을 하셨으니까 이만큼 오래 걸린 것이겠죠. 과장님, 저희 부모님 상도 아니고 조부모님 상인데 그 거리를 달려와 주시다니요. 제가 정말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도 좋은 곳에서 뿌듯하게 생각해 주실 거예요. 우리 손녀딸에게 이런 상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시겠어요. 당연히 와야 하는 자리에 왔을 뿐인데 인사가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같은 팀에서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마주해야 할 텐데 내 후배, 내 팀 사람 챙기는 것 또한 내 몫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그러지 않아도 돼. 아이고, 저희 형은이 직장 상사시라고요.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가 형은이의 애미예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마워요. 아유, 이런 자리에 찾아오기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덕분에 우리 형은이가 회사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좋은 회사에 다니니까 이런 대우도 받는 거겠죠. 그럼요. 형은 대리가 얼마나 일을 잘한다고요. 아직 입사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 팀은 형은 대리 없으면 안 굴러갑니다. 어머나, 우리 딸 능력이 그 정도나 된다고요?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일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참 자식 하나는 끝발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통영에서 열심히 혼자 공부해서 서울에 온 것도 칭찬할 일인데 회사에서도 역할 톡톡히 하고 있으니까요. 뭐 또 좋은 얘기 없나요? 아유, 우리 형은이 얘가 자기 자랑을 도통 안 해서 말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서울 생활은 어떤지 제가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요. 엄마, 그만해. 과장님 피곤하시겠어. 서울에서 통영까지 이 밤에 운전을 해서 오신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과장님도 난감하시잖아. 형은 대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궁금하시면 나를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어. 난 괜찮아. 어머님,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과장님은 정말 사회생활 만렙이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신이 나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피곤한 기색 한 번 없이 웃으면서 대답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잘 한다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뛰어난 직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1인분 정도 겨우겨우 해내는 직원이었죠. 아직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업무에서 배제된 것도 많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는데 누구보다 걱정거리 없으시겠다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 엄마도 안심을 엄청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과장님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도 후배들에게 저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가 되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한숨도 쉬지 못했을 텐데 과장님께서 서울까지 또 언제 운전을 해서 가나 싶었거든요. 과장님, 피곤하실 텐데 바로 서울로 출발하실 생각이세요? 어디서 잠시 눈이라도 붙이시고 출발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다 안 갈 건데? 주말이기도 하고 형은 대리만 괜찮으면 내가 장례식장에 계속 있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과장님께서 힘드실 텐데요.
보아하니깐 자매라서 친구들도 죄다 여자친구들인 것 같고 할머님 관 운구하고 하려면 남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야. 아버님 친구분들이 드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 하나 끼어 있으면 괜찮을걸? 그리고 가족 장례라서 신경 못 쓰는 부분들도 있을 거야. 내가 좀 도와줄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운구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관을 들어줄 친구가 몇 없는 겁니다. 아버지 친구분들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가 있을 것 같았고, 과장님 같은 나름의 젊은 피가 하나 끼어 있으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장례를 이리저리 치러본 경험이 많은 건지 상조회사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요. 지인이라고 치기엔 너무 일당백을 해주었고 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사회생활 만렙이시더라고요. 아버지 친구분들도 저희 자매와 번갈아 보시면서 누가 데려온 남자냐고 껄껄 웃으시는데 괜히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과장님께 죄송스럽기도 했죠. 좋은 마음으로 후배를 챙기고자 오셨을 텐데 짓궂은 이야기를 들으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생활 만렙인 과장님께서는 눈 한 번을 껌뻑이지 않으시고 웃으시면서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그 언변 또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제 동생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언니, 저 과장님이라는 분 말이야. 언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과장님의 넓은 마음을 그렇게 연애 감정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리고 나 이제 겨우 회사 이직한 지 5개월 됐어. 5개월 동안 적응하느라 바빴던 내가 안쓰러워서 도와주러 오셨나 보지. 세상에 관심도 없는 여전의 부모도 아니고 할머니 장례식장을 오겠다고 6시간을 운전해서 온다고? 언니 진짜 연애세포 다 갈아 마셨어? 첫눈에 반하는 게 사랑이라던데 5개월이 뭔 대수라고. 내가 봤을 땐 저 과장님이라는 사람 100% 언니 좋아한다니까. 제발 너 과장님과 내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잉. 조만간 고백받는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사람 괜찮아 보이니까 언니도 너무 밀어내지 말고 잘해보란 말이야. 동생이 그렇게 제 어깨를 툭툭 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이 있겠냐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죠. 할머니의 장례가 모두 끝이 난 다음에 저에게 먼저 올라가 본다고 하시면서 장례 연차를 쓴 것까지 잘 쉬다가 마음 추스리고 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90도로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큰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차에 올라타는데 저희 엄마가 멀리서부터 달려오시면서 과장님을 붙잡더라고요. 순간 과장님이 확 인상을 썼는데 표정을 다시 갈무리 하셨어요. 저는 뭔가 싶었죠. 이거 정말 별거는 아닌데 우리 집이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조금 챙겼어요. 요거는 또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미역이라 오랜 시간 푹 고아 먹는 게 좋고 요거는 해산물 좀 싸놨어요. 냉동 꽝꽝하긴 했는데 가는 동안 녹을 수도 있으니까 가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이고 참, 이런 거 굳이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마다하지 않고 선물을 받아 챙기는 걸 보면서 넉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어느 세월에 서울까지 운전을 해서 가시나 싶었는데 조심히 잘 도착했다고 한참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라고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정리를 다 마치고 장례 연차가 끝이 나자마자 다시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팀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고생을 했다고 관심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잘 살펴주신 덕분이라고 인사를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사람들에게 저 고생 많이 한 것 같다고 할머니랑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다고 밑밥을 다 깔아두셨더라고요. 제가 며칠 공석이었으니까 일이 많이 밀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팀 사람들에게 나눠서 하자고 말을 하면서 통영에서 오는 게 정말 피곤하고 힘들더라며 저를 좀 챙겨주자 한 거죠. 저는 순간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로 과장님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관심이 없으면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의식을 하고 나니까 과장님이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 행동이 눈에 막 보이는 겁니다. 제가 슬쩍 눈치를 챈 것을 알았는지 그때부터는 저에게 있는 티 없는 티를 다 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건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저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 주위를 맴맴 돌면서 저에게 필요한 게 뭔지 즉각 확인해서 가져다 주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과한 관심인 것 같아서 살짝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고백을 하시면 저희 사이가 확실해질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위만 맴돌고 계셨으니까요. 이 정도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청소부 아주머니께서도 눈치를 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팀 사람들이 하나같이 박 과장님이 형은 씨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봤으니까요. 저희가 사귀고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중 되니까 그냥 즐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제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도 호감이 가기 시작하면서 제 주위를 맴도는 과장님이 귀여워 보였거든요. 그렇게 보다 못한 제가 먼저 만나보자고 말을 했고 제 나이 32살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특별하게 싸울 일도 없었고 무난하게 서로의 취향을 맞춰가며 했죠. 그리고 33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으니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는데 서울인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식사를 거하게 차려주시겠다고 해서 가뜩이나 긴장을 했는데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 중에 해산물은 하나도 없고 온통 육류만 가득하더라고요. 여기도 고기, 저기도 고기, 온통 고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고기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고기가 종류별로 올라가 있는 식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랬니? 우리는 맨날 이렇게 먹어서 이상한 걸 모르겠는데. 우리는 비린내 나서 해산물 절대 안 먹는다. 생선회, 생선구이 이런 거 전부 비린내 냄새 나잖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집이 통영이고 아버지께서 뱃일을 하시는 걸요. 게다가 과장님께 저희 엄마가 장례 끝나고 선물이라고 해산물이며 미역이며 잔뜩 올려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슬쩍 그 부분을 물어보았더니 당당하게 친구를 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비린내 나는 음식은 집에 못 들고 들어간다면서 차에서도 운전하는 내내 비린내 때문에 고역이었대요. 그래서 해산물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데 황당했죠.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해산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아예 먹지도 않는다고 하니 저희 엄마가 선물을 잘 못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뒤에 저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또 넉살 좋게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이 바닷가와 멀지 않아서 짠내도 밀려 들어오고 비린내도 은은하게 섞여 있었으니까요.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인사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 저희 엄마가 또 해산물을 챙겨주시려고 하길래 제가 됐다고 거절을 했죠. 엄마, 이 사람 해산물 비려서 못 먹는다니까. 챙겨줄 필요 없어요. 아유, 아닙니다. 주시면 제가 잘 먹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차에 해산물을 잔뜩 받아다가 싣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슬쩍 물어보니 친구가 그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또 가져달라고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귀한 해산물인데 그걸 전부 친구한테 주겠다고 들고 오는 게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해산물의 가치도 모르면서 친구를 줄 마음이 생기나 싶었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는 서울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 여동생 전부 서울 구경도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아니 상견례장에서도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 웃으면서 통영이랑 서울은 완전히 다르지요 하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오면 다 그렇다고 자부심 있게 말을 하는데
저는 서울 땅이 다 시어머니 것인 줄 알았어요. 통영도 같은 대한민국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아무튼 저희 결혼 준비에 딱히 문제는 없었고 34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대출을 꽤 많이 껴야 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어찌 보면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대단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의 생신 일정을 정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의 생신이 하루 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들 간의 경조사 챙길 부분을 알아보다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루 차라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통영에 우리 엄마 생일 당일에 가게 되면 다음 날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기가 애매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6시간이나 걸리는 통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피곤한 상태로 시어머니의 생신을 챙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일에 통영 왕복을 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만 챙기는 것도 안 될 일이었고요. 저는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저희 엄마의 생신이 주말인 날이 한 번을 안 오는 겁니다. 내내 평일이었어요. 그 말은 즉슨 엄마의 생신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통영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사회생활에 찌든 저희 부부에게는 완전히 무리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말에 다녀오고 생신 당일날에는 시어머니만 챙기게 되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외식으로 때웠으니 망정기지. 저에게 생일상을 한 번이라도 바라셨으면 저는 나 죽었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주말에 미리 엄마의 생신을 챙기기 위해서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제 나이가 대충 38살이 되었을 때 저희 엄마 생신이 또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저는 남편에게 통영에 출발할 때 선물을 사들고 가자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정에서부터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통영에 또 가? 3번이나 갔다 왔으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난 있잖아, 해산물도 못 먹겠고 비린내도 너무 심해서 힘들어. 통영만 갔다 오면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니까. 게다가 처가가 바닷가 근처라서 그 짠기가 몸에 배인단 말이야. 아니, 여태까지 잘만 왔다 갔다 해놓고선 갑자기 왜 그래?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끽해봐야 2-3번 가는 게 전부면서 그 2-3번이 나한테는 억것 같은 시간일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아, 나도 처가는 쥐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온 거야. 이제는 당신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어차피 당신이 자식이지 나는 남이잖아. 당신이 남이라니? 아이,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 서운해하셔.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그럼 그냥 우리 부모님 보고 서울로 오시라고 할게. 서울에 오시면 어디서 지내시는데? 설마 뭐 우리 집? 아, 진짜 몸에 비린내가 배어 있으시던데 우리 집에 오면 집에 비린내 배인단 말이야. 뭐라고? 여보, 지금 그게 우리 부모님께 할 말이야? 몸에서 비린내가 안 빠진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아, 나는 그냥 그동안 느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했을 뿐이야.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굴면서 친정 부모님께 비린내가 심각하게 나니까 집에는 절대 들일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샤워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삶의 무게에 따른 냄새인데 그거 하나를 못 참는단 말입니까?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당당하게 부모님께 서울에 오시라 했고 서울에서 거한 밥상 차려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날 미용실 출근을 해야 해서 안 된다고 했고 아버지께서는 황당하게도 뱃일을 하는 사람들과 개를 부어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게 하필 딱 엄마의 생신 주간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됐다.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시라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엄마 생신 당일에 저는 당연히 분주했어요. 일부러 연차까지 쓰고 아침부터 상을 차렸습니다.
이벤트 회사에 의뢰까지 해서 풍선으로 집을 꾸며달라고 부탁도 드렸고요. 저는요, 엄마가 서울에 오셨을 때 맛있게 드시던 간장게장집에 미리 연락을 해서 포장까지 해뒀습니다. 엄마가 올 시간이 다 되어가자 저도 간장게장을 픽업하러 신사동에 다녀와야 했어요. 집에서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간장게장을 포장해왔죠. 그런데 엄마가 집에 도착을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금방 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집에 안 오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동생도 놀라서 엄마한테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고 30분 뒤에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유, 엄마랑 연락 됐어. 왜 내 전화는 안 받으신다니?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형부가 엄마 쫓아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없는 사이에 엄마가 왔었다는 얘기야? 그래, 엄마가 언니네 집으로 갔더니 형부가 엄마 나가라 그랬대. 비린내 나는데 비린내 나는 걸 또 들고 왔냐고. 도무지 안 되겠다고 나가라고 그랬대. 통영으로 돌아가라고. 엄마가 수치스럽고 억울해서 그냥 집에 오는 길이라고 버스 탔댄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그 통화를 마치자마자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멱살을 확 잡았죠. 체구의 차이도 있고 해서 남편이 툭 치자 멱살도 풀렸지만 저는 씩씩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너 설마 우리 엄마 내쫓았니? 어떻게 통영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오신 우리 엄마를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뭐? 비린내? 우리 엄마한테 비린내가 난다고? 아이씨, 진짜 뭐 하는 거야? 그래, 그 냄새 너무 심하더라.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어. 그리고 뭐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장모님한테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인데 짐 싸들고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며칠 지내시기로 한 거면 당장 내일 우리 엄마 생신 준비는 누가 하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냥 가시겠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비린내가 난다는 그따위 말을 뱉을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그거 하나 못 참는 게 사람이야? 그러면 냄새가 너무 나서 토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장모님 앞에서 우액하고 토하는 게 더 예의였을 것 같냐? 나는 나름의 예의를 차린 거야. 내가 그 비린내 때문에 해산물도 안 먹는다는 거 몰라서 그래?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주려고 차린 상차림인데 내일 그대로 우리 엄마 생일상에 올리면 되겠다. 저기 조개찜이랑 젓갈 같은 건 좀 치우는 게 좋겠어. 냄새부터 별로다. 내일은 갈비나 좀 굽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놈 새끼 정말 지 가족밖에 모르는 허접한 새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할머니 장례식에서는 너무나도 든든한 남자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지 황당했어요. 저는 결국 엄마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서 엄마와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고 죄송하다고 수백 번을 빌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엄마의 마음이 쉽게 풀어지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최악의 날이자 남편에게는 즐거운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남편은 다음 날 아침부터 고기를 굽는다고 부엌에서 신나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이었다면 어제 오신 친정엄마와 연차를 즐긴 뒤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주말 내내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엄마가 지난번에 서울에 오셨을 때 관광을 하시면서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촌 쪽을 구경해 볼까 싶었는데 남편의 경거망동한 행동에 의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죠. 그런데 그런 건 까먹어버리고 혼자 신나게 갈비를 굽고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기적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벼르고 또 별렀습니다. 남편 놈이 제가 우리 친정엄마 생신을 위해서 벽이며 창문이 붙여둔 풍선 장식까지 떼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데코를 해두었으니까요. 분명 주인공은 우리 엄마였는데 어쩌다가 시어머니로 바뀐 건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동현관 출입구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도착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호들갑을 떨면서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복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남편이 버터에 고기를 얼마나 지져댄 건지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해산물에서 나는 비린내보다 싫었어요. 한참 현관문 앞에 서서 궁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리고 남편이 문을 열으라 하더라고요. 저는 열기 싫어서 가만히 서 있었죠. 남편이 인터폰으로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저에게 아직도 꽁에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성의 끈이 탁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꽁에 있다니요? 저희 엄마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 꽁하다는 표현이 맞는 거겠습니까? 순간 이성이 날아가 버렸죠. 시댁 식구들이 열린 문으로 집에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죄다 황당한 얼굴을 했어요. 아이 너 뭐하니? 왜 현관문을 막아서고 있어?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집에 누린내 풍기면서 들어오시는 거 저도 역해서 못 참겠거든요. 아니 살면서 고기를 얼마나 처먹었으면 몸에서 이렇게 누린내가 나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경악스러운 얼굴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린 채 삿대질을 하는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너?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우리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누린내가 난다고?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아니 생일이라고 밥 해준다고 오라더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리 손에 쥐고 있던 소금을 시댁 식구들에게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 말에 시댁 식구들 전부 개거품을 물었지요. 그래도 간은 해야겠죠. 소금 뿌려서 구워 먹으면 딱 맛있겠네요. 지방도 적절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아니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고 그래 무식하게. 무식? 너 지금 나한테 무식이라고 그랬냐? 야, 너는 우리 엄마한테 비린내 난다고 통영 가라고 내쫓았잖아. 아, 나도 고기 누린내 나는 거 싫거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네가 하면 당연히 할 만한 짓이고 내가 하면 뭐 큰일 날 행동이야? 그래도 나는 문전박대는 안 했어, 이 나쁜 새끼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한테서 뭔 누린내가 난다고 그래. 축산업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야, 이건 너무 억지잖아. 오빠가 정말 언니한테 그랬어? 사돈 게 비린내 난다고 나가라고 문전박대를 하고? 신우이가 정색을 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신우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저랑 꽤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신우이가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집안 차이가 꽤 나는 사돈을 얻는 바람에 구박을 좀 많이 당했나 보더라고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가뜩이나 억울해 죽겠는데 본인 가족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게 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고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인 건지 신우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야, 넌 왜 울고 그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이 그냥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장모님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말을 할 때 누구보다 분노하면서 내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새언니네 집안에 하고 있었다고?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니고 통영에서부터 생일 챙겨주겠다는 딸 보러 올라오셨는데 비린내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쫓아낼 수가 있어?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이니? 넌 왜 갑자기 울면서 오바를 하고 그러니? 다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 무슨 사정? 그러면 우리 시댁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것에 다 사정이 있다는 얘기야? 이건 억지야, 억지라고. 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야복하게 굴어? 나도 엄마의 귀한 딸이듯이 새언니도 새언니네 집안에서 귀한 딸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께서 또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나한테 가난한 냄새 또 묻혀가지고 올 거냐고 그랬어.
뭐라고? 아니 사돈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미친 거 아니니 정말? 아니 어쩌면 트집을 잡을 게 없어서 그딴 소리를. 그리고 우리 집이면 딱 중간이지 어떻게 이게 가난한 거야. 이 사람 볼 줄 모르는 집안 같으니라고. 우리 시댁에서 봤을 땐 우리 집이 가난해도 엄청 가난한 집안이겠지. 우리도 대출 끼고 살고 있고 차도 국산 중형차 몰고 있는데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있는 시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말이야. 우리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다고. 신우이가 울부짖듯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느 집안이나 대출 하나쯤은 있고 차도 국산차 몰기 마련이지만 신우이가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일이 비교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신우이의 말을 듣고 조금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정에 간다고 가난함을 묻혀서 올 거냐고 했다는 게 마치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남편은 통영에 갈 때마다 억지 웃음을 지었고 비린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던 거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저에게는 상처였거든요. 그렇다면 결혼을 한 지금은 그 정도도 감수하지 못할 만큼 저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건가 싶어서요. 아무튼 저는 만발의 준비를 마친 채 다음 타임을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울부짖음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 순간 저는 전날 친정엄마를 위해서 거실을 채워두었던 풍선을 하나하나 터트리기 시작했어요. 펑펑 크게 터지기 시작하며 시댁 식구들 전부 깍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았죠. 시어머니께서는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넘어지시다가 그만 들고 있던 케이크까지 쏟아버리고 마셨습니다.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끄럽다 그만두지 못해? 여보 미쳤어? 아 풍선을 왜 다 터뜨려? 그만해. 아이 귀 찢어질 것 같아. 뭘 그만해. 다 터뜨릴 거야. 이 풍선들 여기 채워놔서 뭐해? 풍선도 터뜨리고 우리 결혼 생활도 터뜨릴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을 터뜨리다니? 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가씨는 내 맘 이해하죠? 내가 뭐 아가씨처럼 어마어마한 시집살이를 당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엄마가 주는 해산물도 비린내가 난다면서 받아서는 죄다 그 귀한 거 친구한테 인심 쓰듯 뿌려버리고 식탁에 젓갈 하나 못 올리게 하고 지네 부모만 부모인 줄 알고 챙기는 이 남자랑 내가 왜 더 살아야겠어요? 아가씨도 생각 잘하셔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데 뭐 알아붙잡고 있어요? 지금 뭐 내 동생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지금 뭐 이혼이라도 하라고 부추기는 거야?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지. 시집살이라는 건 평생 안 멈추는 거예요. 내가 아가씨라서 뼈있게 조언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아가씨네 사돈댁에서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집안에서 뭔데 우리 집이랑 비교를 하고 우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버지가 뱃일 한다고 해서 가난할 거라고 편견이라도 있나 봐요.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뱃일이라고 하면 힘들게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게 편견이지. 우리 아버지 뱃일에서 돈 엄청 잘 버시고 그걸로 내가 서울살이 하는 거 지원도 싹 다 해주셨거든. 너네 집보다 훨씬 잘났으면 잘났지 못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악소리를 내니까 시댁 식구들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눈만 껌뻑껌뻑하는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제가 강경하게 이혼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던 시댁 식구들 전부 공손하게 손을 모으더니만 진짜 이혼을 할 생각은 아닌 거지? 하고 묻더라고요. 우리 섣부르게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내가 앞으로는 통영 가는 일이 인색하게 안 굴도록 할게. 아이 장모님도 자주자주 모시고. 이제 와서 됐어. 내가 통영 가자 할 때마다 얼마나 눈치를 봤는데 더 이상 우리 집 가면서 눈치 보고 싶지 않아. 섣부르다고? 아니거든? 애가 웃길 망정이지. 시험관 진행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시험관 하는 이유도 네 정자 활동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야 그런 말은 쏙 빼놓고 마치 내가 문제인 것 마냥 행동하는 거 그거 진짜 꼴불견이거든? 떠넘길 게 없어서 그런 걸 나한테 떠넘기냐?
그 말에 남편은 고개까지 푹 숙이더라고요. 제 문제인 줄 알았던 시부모님께서도 입을 떡 벌리시면서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시부모님도 별 말씀 못하고 우물쭈물 하시길래 저는 다 나가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요. 아유 얘 며느라가야. 우리 아들이 뭘 몰라서 그랬다. 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나도. 그러니까 화 풀어라. 어? 나이를 40이나 먹어놓고 이것도 모르면 문제 있는 거죠. 저는요 문제 있는 사람이랑 안 살고 싶습니다. 그날 그 난리 이후에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남편놈에게 저희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고 이혼하라 하시더라고요. 집은 어떻게 나눌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펑펑 우는데 꼴불견이었어요. 정이 떨어지니까 그런 모습도 보기 싫더라고요. 한번 봐줬다가 나중에 아이가 생겨서 후회를 하느니 지금 접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별 수 있나요? 이혼 도장 찍고 반반씩 해온 재산 반반씩 나누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저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남편도 지가 꿀릴 것 없다고 당당하게 회사를 나오더니만 저희 이혼 이야기가 소문으로 슬그머니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한테 비린내 운운한 건 누가 봐도 선 넘은 짓이잖아요. 지도 쪽팔린 걸 하는데 얼마 전에 이직한다고 사표 냈더라고요. 진짜 이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이나 잘 붙들고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집살이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당한 게 있으면 부당하다고 말을 하고 꿈틀거려야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제가 하려는 모든 일에 당당해지려고 합니다.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시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저 이혼 잘했죠? 앞으로 홀로서기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